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기준금리 3.5%를 조정 없이 동결했지요. 시장의 커진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12연속 동결을 결정한 데는 환율,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졌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책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이 오전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그래도 장 마감에는 조금 회복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중 내내 1%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는 0.67%, 코스닥은 0.84%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세는 역시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좀 낙폭을 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상승 전환을 했는데 오히려 200원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이 여전히 컸네요. 큽니다. 어제도 5%대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3.63%가 8,000원 빠졌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21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뿐만 아니라 밤사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급락하는 많이 모습을 빠졌죠. 엔비디아 보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 6%. 그러게요. 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기업 ASML도 지금 미국장에 상장돼 있는데 11%가 급락을 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어제를 반도체주에 있어서 블랙 웬스데이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대만을 겨냥해서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을 했죠. 그러면서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게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반도체주를 결과적으로 급락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TSMC 아시겠지만 반도체 생산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애플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주가 하락을 촉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역시 그 TSMC에 HBM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중반도체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또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엎친 데 덮친 격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 제재라는 거는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데 일단 네덜란드 ASML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여러 기술 수출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비를 파니까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서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 반도체 수탁 업체로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주가는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충격이 상당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비상인데 또 원전 업계는 그렇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 한국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 수력원자력과 또 두산, 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한국 컨소시엄
체코 남부 지역에 들어설 1000메가와트급 규모의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어제 체코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를 했죠. 원전 4기 중에서 이제 2기는 이번에 계약을 확정을 한 것이고요. 네. 또 나머지 건설 원전 2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확정을 하는데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계약이 확정된 2기 건설 사업의 규모는 4천억 코루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에 달하고요. 이게 네. 최근에 우리 그 원전 수출한 게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수출한 게 최신 수출 실적인데 예. 그때 당시 규모가 20조 원이었으니까 지금 절반만 한 건데도 이미 이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네.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이고요. 나머지 2기 수출도 확정이 되면 이제 30조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사실 이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그 체코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최종 발표가 미뤄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사실 어제 좀 불안한 기운이 엄습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현지 언론의 보도를 뒤집고 어제 최종 사업자로 우리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또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통의 원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를 꺾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프랑스와 막판까지도 치열하게 뭐 수주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우리 K 원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경쟁력, 이 크게 보면 경쟁력 있는 원가, 또 짧은 공사 기간,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도 이번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안에 적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받고 네. 이걸 우리 컨소시엄이 선정되는데 주요한 배경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경합 대상이었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이런 공기나 원가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말고 중간에 위기도 사실 있었어요. 이번에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이 APR 1400이라고 하는 한국형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원전 사업자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입찰에서 탈락할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근데 이게 작년 9월에 법원이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각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된, 좀 극적으로 원전 수주할 수 있게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저가 수주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서 해명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원전 산업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걸 보여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가 수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나 미국 같은 전통의 원전 강국을 제치고 경쟁력을 입증한 점, 특히 네, 이제 유럽 네.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한 점은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코 수주전에서도 확인은 했지만 우리가 내세우는 경쟁력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경쟁력 있는 원가, 네. 거기 다음에 적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 네. 이 두 가지가 국제 특히 유럽 시장에 통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구성하려다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라는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유럽 많은 국가들이 신규 원전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폴란드나 영국이 실제로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곳이고, 미국에선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을 서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전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인데 미국이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원전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낸 거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못할 강자로 자리 잡을 그런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지난해,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지만 네.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뭐 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 이 국민 순자산이라는 게 국가 전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죠. 여기에 이제 자산은 부동산, 건물, 땅 이런 것 같은 실물 자산도 있고요. 네.
주식, 채권, 예금 같은 금융자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국부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오늘 발표된 2023년 국민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 규모가 2경 3,039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472조 원, 2.1%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는데 그친 겁니다. 그쳤다고 표현을 한 거는 그 전해인 2022년에는 국민 순자산 증가율이 3.1%였거든요. 그러니까 1%포인트 증가율이 좀 둔화를 한 거죠. 이렇게 둔화된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국민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포함된 비금융자산은 442조 원, 2.1%가 늘었는데 그 안을 보면 토지자산은 2022년에 129조 원 감소했고 작년에도 38조 원이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걸 가계 부분만 떼놓고 보면 가계 순자산에서도 지난해 주택자산이 147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자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물가부터 환율, 경기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 살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환율이라든가 가계대출 또 부동산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안경을 안 쓰셨었나요? 네, 원래 안 씁니다. 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 쓰게 됐어요. 네, 그래도 그대로십니다. 네. 지난 11일이었잖아요. 이제 금통위가 12 연속 12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회의 결과 금리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의결문이 나오나요? 바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게 나오나요? 바로 아니면 발표한 보통의 경우에는 그 금리 결정이 발표되면서 왜 이번에 금리 결정을 이렇게 했는가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문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몇 시간 뒤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죠. 네, 그래요. 그럼 이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의결문의 동결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요. 네. 사실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용어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 네, 맞아요. 금리 조정에 깜빡이를 켰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해석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차피 차선의 변경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이제 깜빡이를 켰으니까 난 이제 바로 차선을 바꿀 거야.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준비돼 있다. 또는 나는 이제 깜빡이만 켰지 지금 당장 차선을 바꿀 건 아니야.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네요. 다르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깜빡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언론이라던가 바깥의 많은 분들께서는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깜빡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깜빡이를 켰을 뿐이지 당장 차선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니야라고
해야만 되게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네. 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 가령 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여전히 늘고 있고 네.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고 네.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했고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네. 여전히 이런 질문들 많이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합니까? 이제 깜빡이 용어도 나왔으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질문들을 제가 사실은 제 기억에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끔 쓰는 대외용 경제전망 보고서 지난해 나왔던 걸 보셔도 되고 네. 또는 제가 이전에 나왔던 다른 방송들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네. 미국도 빨리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하지만 네. 조금 전에도 질문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쪽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금융시장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쓰고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기억력을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경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런 거죠. 금융시장이나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오랫동안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령 이런 겁니다. 지난해 1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여름 정도가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네.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될 거야. 네.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말 정도쯤 되면 네. 미 연준은 올해 3월이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 얘기 저희 지난 연말부터 했었어요. 그쵸? 그러다 계속 약간 수정 변경되면서 결국은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 연준이 올해 3월에 빠르면 금리 인하 할 거고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금방 할 거야. 그래서 네. 상반기 중에 할 거야.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달도 한국은행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야,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서너 차례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고 저는 데자뷰 같다는 거예요. 전에도 봤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언제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여러 쪽에서 금리 인하가 조만간 될 거야, 될 네. 거야, 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네. 전망 하에서 네. 만약에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움직였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부터 몇 번 그랬거든요. 금리 네. 인하가 되고 돈이 풀릴 거야라고 하는 기대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작년 말에도 올해 봄이면 될 거야라고 했다가 떨어지고 사실은 저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나온 건데 네, 네. 한국은행이 네. 왜 지금 금리를 낮추기 어렵고 앞서도 깜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이창용 총재가 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마디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금리가요.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비컷으로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언제부터 재작년 2월부터 1월까지 인상이 됐고요. 쭉 됐다가 그다음에 2월부터 쭉 예, 동결이 된 거잖아요. 동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가계대출 환율 변동성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거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출은 어때요? 수출이 좀 회복이 돼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경상주지 흑자도 좀 계속 좋게 나타나고 하니까 좀 기대를 키우는 쪽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하러 나오셨으니까 쭉 풀어놔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 금리 이슈는 저도 알죠. 집값 부동산만큼이나 네. 이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분들이 있고 집값이 오르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이건 네. 문제야 리스크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도 네. 저희가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금리가 인하돼야 돼. 금리가 좀 낮아져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특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죠. 네.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많이 계신 힘드시죠. 분들 네.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금리 인하야.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고 네.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다시 풀어서 이것들을 불안하게라고 하는 주장도 지금 동시에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서 이제 은퇴하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자가 많이 있어야지 또 생활이 그렇죠. 좋으니까 낮아지는 맞습니다. 게 반드시 반갑지 않을 반갑지 수도 않은 있어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유리한 분들이 있으면은 불리한 분들이 있고 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뭐 언제 금리 인하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지금 왜 낮춰야 됩니까? 왜 낮춰야 될까요? 글쎄요. 너무 그동안 한 번에 급하게 올랐는데 예. 여러 가지로 상황이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굳이 높은 금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네. 한국은행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가, 왜 오랫동안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네. 이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준, ECB, 유럽중앙은행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률상으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물가가 지금 잡혔나? 네. 물가가 안정이 됐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네. 물가는 잡혔어라고 정말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안 오른 게 수치를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죠, 그거예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 것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이 2.4%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긴 해요. 네, 네. 뭐 한때는 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안심할 정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우리는 통화 정책을 펴니다라고 한 타겟 네. 목표 물가 상승률은요 2%? 2%거든요. 늘 알고 그렇더라고요.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보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왜 2%예요? 전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게요. 네. 사실은 옛날부터 어느 시점부터 2%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2에서 2.4%, 0.4% 오르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예, 미국도 이런 질문을 2%, 네. 우리도 2%, 유럽도 2%, 그러니까요. 일본도 2%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경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에 2% 정도가 뭐 적당한 네. 물가 상승을 수준이라고 하는 네. 공감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실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이 목표 물가 상승 수준을 2%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이게 뭐 3%였던 적도 있고 네. 2.5에서 3으로 이렇게 범위로 준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2%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의 목표라는 수준보다 아직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높죠. 네. 그러면 이게 뭐 그것도 목표치지 그렇게 될지는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네. 뭐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목표 수준보다 높다. 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전년 동월 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한마디로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하나의 수준 레벨로 표시한 거를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네네. 그 물가 지수 레벨이 지난해 대비 올해 6월에 2.4%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5% 6%일 때에 비해서 덜 가파르게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많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근데 경제 그리고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주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 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자. 네. 특히나 중앙은행들이 좀 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유럽은 12%를 넘었고 미국은 9%를 넘었고 우리는 6%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물가 상승을 네네.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들은 물가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게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해돼요. 그러면은 네. 물가가 이렇게 완전히 안심이 안 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그러냐면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더라도 경제가 안 좋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금리를 낮춰야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역시 한번 지표로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성장률, 네.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 경제 성장률이 네. 올해 1분기에 네. 전분기 대비 1.3%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분기 대비 요번 분기에 1.3%라는 의미니까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고. 네. 전분기 대비. 네. 그럼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하면 네. 거의 3%가 넘어가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였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3%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또는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2%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지난해 1.3이었다가 예. 2%대로 높아지는 경제 흐름인데 네.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거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좀 언밸런스해. 수출 중심이고 네. 반도체 같은 일부 섹터 중심이고 네. 우리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나 네. 투자나 네. 이런 건 안 좋아. 네. 그리고 또 소득도 양극화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네. 소비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수출에도 네. 영향을 미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사실은 경제 전체를 보고 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 알겠어요. 네. 물가도 아직 안심이 덜 됐고 네. 경제가 뭐 물가를 낮출 정도로 아주 안 좋거나 불황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네. 뭔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네.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불안이 심화되고 그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으면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MC세요. 그 부동산 PF 불안에 네.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저 걱정하고 그거 얘기를 여쭤보려고 해봤죠. 했어요. 근데 네. 언제 이게 터진다 하는데 지금 그렇죠. 계속 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해 주셨지만 가고 있잖아요. 네. 안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안 터지고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어떤 건설사가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네. 부동산 PF 불안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다른 것들도 챙겨야 되는 게 많고 일단 특히 네. 그러한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네. 문제가 생긴 쪽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거나 미시적인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남는 부분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이 늘고 있고 네. 안정세를 보인다던 집값이 다르게 오르고 있고 네.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안 낮춰주고 있고 그러니 미국 우리가 금리는 우리보다 한미 2% 포인트 금리 차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리면 더 벌어지면 그렇죠. 이거는 더 돈이 벌어지죠.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죠. 나쁘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환율도 지금 강세 보이고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계속 질문을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을 하냐면 앞서도 왜 금융시장이 앞서갔다가 조정받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이걸 막연히 제 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투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폴이라고 네. 합니다. 전문가 폴. 네. 맞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얼마나 조정할까에 대해서 미리 찍어주세요라고 네, 하는 걸 네.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작년 말쯤에 네. 이런 폴을 해보면 네.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 중에서 네.
미국이 올해 3분기나 가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네. 사실은 저 말고는 없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네, 좀 금리 인하 금방 될 거야. 내년 3월, 네. 6월 안에 돈 몇 금방 번. 풀릴 거야.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렇게 앞서가는 거를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 네. 그런 이야기를 듣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지표로 말씀드린 물가, 경기, 네. 금융시장 상황, 네. 가계부채, 미국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도 겁니다. 지금 오히려 네. 뭐 서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또 트럼프의 발언도 있고 하면서 11월 전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란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지금 FOMC가 3번 남았고 우리 금통위도 한 3번 남은 건가요? 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대선 전에 못 내리면 이미 이제 우리도 11월 뭐 지나서 내년이나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 비유는 뭐냐면 네. 사실은 미국은 올해 3분기나 돼야 한국은 올해 4분기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 신문사에서 그 저희 전망 보고서를 보도를 하시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최악의 경제 전망이 나왔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미국은 9월, 우리는 4분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비관적인 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1년 전에 그렇게 보셨으니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네, 네. 물어보시면 네. 저는 사실은 더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원래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네. 미국은 올해 3분기에 시작해서 한 2번 정도 0.5%포인트 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에 시작해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은 올해 3분기에 시작을 하더라도 네. 올해 한두 차례 정도 한 번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네. 한국은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금리가 결국 돈의 값 아닌가요? 돈의 값은 사실은 네. 물가고요. 네.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와 관련된 네. 뭐 가격 변수라고 보시면 근데 되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 거는 맞죠? 아닌가요? 역대로 계속 도는 시중의 통화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네.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생수 한 병을 네. 한때 저희가 500원에 살 수 있었던 네. 때가 있었죠. 네. 지금은 1,000원 줘야 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수 한 병인데 네. 그 이야기는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물가 상승률이 100%일 때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플러스라고 한다면 네. 그 예전보다 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있어요. 겁니다. 네. 통화량은 많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아까 돈값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금리는 원래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네, 그 드렸나요? 주신 이야기는 네.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한 건데요. 네. 사실은 앞서도 제가 한국은행의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건 그날의 물가 상승률, 네. 경기 상황, 아, 금융시장 상황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적정 금리 수준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전망하신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게 전망하신다 하면 인하에 금리 대해서 인하의 시기라든가 정도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늦춰지거나 그럴 수 낮아질 있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이거 기다려주셨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실 텐데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네. 개인 차원에서 오늘 투자자들 많이 들으시고 일반 서민들 많이 들으시니까요. 네. 늦어지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직면하고 계신 대출 금리가 저는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 불안 같은 게 네, 혼란이 생겨서 네. 자금시장이 불안해져도 그렇고요.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를 낮췄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라고 네, 해서 네. 금융기관들에게 돈줄을 조이라고 하거나 네. 가상금리를 높이라고 하면 네.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가 낮아졌더라도
있더라도 거기에 덧붙는 가상금리가 도리어 더 높아지면서 정책금리 인하폭이 작은 폭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DSR이 뭐 2개월 유예됐다든가 뭐 도입이기 아니면은 무슨 뭐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은 섣부른 기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된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통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번 주 집값 동향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7월 3주차 통계인데요. 서울하고 지방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0.28% 주간 변동률이에요. 네. 매매 가격 지수가 0.2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속도면 다음 주면 0.3% 넘어갈 것 같고요. 네네. 수도권 지역도 0.12%에서 0.13%로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지방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3%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뭐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강세가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 아마 7월 안에 뭐 0.3%는 당연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이 컸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를 보면 절반이 9억 원을 초과한 거라면서요. 네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이하죠. 가능한 거니까 그걸 네. 감안하면 집값 상승에 있어서 정책 대출만 역할을 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생아 네. 특례 대출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상승할 것 같으면 사실 걱정하지는 않죠. 그렇죠. 신생아 대출 네, 네. 기준을 바꾸든지 막아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 뭐 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이제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긴 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328건이었는데요. 그중 53.1%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의미고요. 오히려 3억 원 이하 주택은 마이너스 15.3%.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거래량이.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의 이제 평균 가격이나 중위 가격이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집값이 작년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귀하다.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거고요. 이 수요가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좀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인천에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네. 서울에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수요 때문에 움직인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민간의 그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이 좀 차이가 나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토교통부과하고 네네. 민간 조사기관과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제 입주 물량을 보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는 37,897가구다. 내년에는 48,329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년간 평균 이제 입주 준공 물량이 38,000가구 정도니까 네.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조사 기관인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네. 올해는 23,830가구, 네. 내년은 25,192가구 정도로 10년 평균은 45,000가구에 좀 많이 못 미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있는데요. 뭐 서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네. 서로가 이제 정부 통계에는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은 임대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7천 가구, 내년에 15,000 가구 정도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 판단은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아파트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공공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 30세대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은 포함시키고 민간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안전진단 기준 또 완화해줬고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 같은 경우는 폐지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막상 공급을 늘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뭐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언급했다고요. 네.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근거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뭐 근거는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 말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네. 저도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네. 추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한 5년 정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5년 연속으로 올라갈 만한 상승 에너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2021년까지 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올해하고 이제 내년이거든요. 1, 2년이라도 집값이 많이 좀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박성우 장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인구 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십 % 이렇게 올릴 만큼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속적 상승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부터 네.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상당한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인구 가구라는 게 뭐야? 인구는 어쨌든 늘진 않고 줄어들고 그렇죠. 인구도 있고 줄어들고 가구 분화가 있고. 되더라도 그렇게 급속도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위협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집값도 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추세 상승이 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간다면 2030년에 뭐 2배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 의견 들어봐도 5년 연속으로 올라가는 건 다들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네. 올해 내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요. 지금 많이 시장의 수요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약간 트라우마, 상대적 박탈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관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좀 울림이 되고 공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네. 이번 주 통계를 보면 크게 좀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은요. 네. 그 한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부동산 불안 문제를 네네. 좀 꼽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한은하고는 좀 들어보면 이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뉘앙스가 좀 살짝 다른데요. 살짝, 이제 네.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께서도 아마 속마음은 똑같을 텐데요. 추세 상승 아닌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네. 제 생각에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다.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게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5월 말만 하더라도 한국 부동산은 주간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0.06 정도였는데 이번 주가 0.28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고요. 네. 좀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 가격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매수 시그널로 혹시라도 금리 인하 잘못하게 되면 매수 시그널로 집 사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이렇게 왜곡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보긴 해야 되겠고요. 미국하고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긴 하지만 네. 또 고려하는 사항이 한 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또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자칫 잘못하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좀 집값 상승 속도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그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공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예. 일단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마 정부도 최근에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오늘 2시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분양을 하는데 시세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3기 신도시가 그 사전 청약 받아가지고 본 청약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미 몇 군데가 무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좀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은 폐지를 했고요. 네. 본 청약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주 물량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택지 2만 호 조성하겠다,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주택이 부족한 게 서울이기 때문에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중재도 좀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PF 24조 원 정도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 늘리는 방법은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LH 등 공공이 공공 매입을 통해서 계획이 12만 호인데요. 4만 호 정도 더 늘려서 13만 호까지 한번 늘려보겠다. 이 중에 지금 전세값이 오르는데 언제 그걸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갭 지금 2025년, 2026년 아마 3기 신도시는 20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를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로 좀 메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중에 5만 4천 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최근에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해가지고 네, 2단계 잘못된 시행하는 거. 네. 시행을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줬잖아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9월에는 2단계 반드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파트 공급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신축 빌라가 지금 취득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네네. 네, 이 얘기 잠깐 좀 해봐 주시겠어요? 취득세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사업자들이 그 분양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네. 3년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3년 내에 분양을 다 해라. 분양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12%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아서 수분양자가 등기를 받아가지 그러니까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 분양이 되지 그러면 이제 않으면요. 짓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취득세를 3년 지나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봐주는데 네. 이 3년이 기존 같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워낙 경기가 안 좋고요. 네. 뭐 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고 네. 또 또 빌라에 대한 또 인식도 안 좋고 네, 좀 역전세, 떨어져 깡통 있어서. 전세도 계속 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3년간 이렇게 유예해 주는 게 네. 너무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이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런 목소리도 좀 귀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LH가 그렇죠. 매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한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 다주택자 취득세 저기를 중과를 완화한다는 게 네. 2011년인가 12년 그때 말에 돼서 소급해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소득세법 개정이 되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민간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네네. 지금 주택 좀 불안을 좀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좀 뭔가 좀 유연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기도 해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공급을 뭐 LH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전세가 네.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네. 불안하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전세로 가지 못하고 네. 차라리 아파트로 이동을 하거나 그냥 월세로 가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믿고 계약을 못 하니까요. 언제 역전세가 되고 깡통 전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계약을 안전하게 하고 국가 시스템에 맡기면 그냥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만 저는 빌라 전세 시장이 살아나고요. 네. 분양을 받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세 시장이 들어와야 할 수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전세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